IMF 사태는 혹시 몇 년도에 일어난지 아시나요? 1997년. 그럼 21세기 현대사인데 21세기는 몇 년도부터일까요? 2001년. 그래요. 2001년부터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2001년부터예요. 근데 21세기 현대사인데 왜 IMF부터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때 당시 1997년 IMF 사태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이 다음으로 이거와 마찬가지 IMF 사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다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6.15 공동선언. 이 두 가지가 20세기 말에 일어났지만 21세기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 IMF 그리고 두 번째 주제 6.15 공동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IMF 사태의 배경 그리고 다음 시간에 IMF 사태로 무엇이 변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끝. IMF 사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1980년대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극심한 재정 적자를 겪었어요. 일명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요. 쌍둥이 적자면 적자가 몇 개일까요? 두 개겠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정 적자, 두 번째 무역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라는 것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라가 쓸 돈, 지출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나라의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와중에 무역 적자,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줘야 될 돈이 받아야 될 돈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그러면 돈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빚을 많이 내야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빚이 갚아야 될 빚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많아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돈이 부족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과연 어쩌다가 80년대 이 지경이 됐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80년대 쌍둥이 적자가 오기 전에 64년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혹시 아시는 분? 55년, 56년부터인가요? 64년에 미국이 참전했고요. 이 뒤로 11년을 전쟁을 더 했습니다. 75년. 네, 75년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55년부터 75년. 20년을 베트남 전쟁을 했었고, 그 중에 미국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리할게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저 몇 년을 더 했어요? 10년을 더 했어요.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패배했죠. 미국이 패배한 몇 안 되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겼으면 그나마 좀 나았겠죠. 근데 여기서 10년을 갖다 박은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이 이후에 그리고 1973년과 79년에 석유파동, 오일쇼크라는 게 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이 어떤 걸까요?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미국은 가뜩이나 전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도 부족한데 석유값까지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미국에는 지금 셰일가스나 이런 거 미국의 석유가 나지 않을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빚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빚이 많아지면 쓰는 걸 줄이면 되잖아요. 쓰는 걸 줄이면 되죠. 근데 이걸 줄이지도 못해요. 미국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저기 밑에 있는 쇼윈도 정치.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전 세계에 뭘 보냈죠? 자기 군대를 보냈죠. 각 주둔, 해외 주둔 군사들. 이런 거에 돈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쇼윈도 정치로 인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쇼윈도 정치가 뭘까요? 보여주기식 정치죠. 그렇죠. 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전쟁을 멈췄습니다.
전쟁을 멈췄는데 냉전 시기로 들어갔죠. 냉전 시기는 어디랑 어디가 싸우는 거예요? 소련이랑 미국 이 두 나라가 뭘 대표해서? 소련은 뭘 대표하죠? 사회주의를 대표하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죠. 자, 이때 당시에 이 두 나라가 각각 양 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많은 새로운 신생국가 그리고 독립국가들이 살았어요.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정하겠어요?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정하는 거예요. 아, 저기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해야겠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 나라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서 1947년도부터 미국이 유럽에 쏟아부은 돈이 170조? 3년 동안 마샬 플랜이라고 합니다. 130조가 170조가 이래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원조를 했죠. 미국이. 동남아 이쪽에도 굉장히 큰 원조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고정적인 지출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회주의보다 잘 살게 보였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1991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소련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 그럼 뭘 할까요? 그동안 뿌려놨던 돈을 걷어들여야겠죠. 그래서 회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뭘 이용하려고 한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IMF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IMF 국제통화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의 달러를 빌려주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고 여기에는 만들 때 여러 나라들이 돈을, 달러를 제출해서 이거를 하나의 기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회원국들이 만약에 달러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달러를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냥 빌려줄까요?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붙여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뭘 붙였을까요? 비정규직을 늘려라. 구조조정을 실시해라. 이런 걸 늘렸어요. 그리고 노동자 자르기 쉽게 만들어라. 이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실기업들 다 정리시켜버리고 은행들 다 정리시켜버리고 노동자들 대량 해고시키고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근데 이 IMF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까? 그 나라의 정말로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아니죠. 미국이 좀 더 쉽게 털어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IMF는 조금 특이한 의결 구조를 갖고 있어요. IMF는 찬성을 하기 위해서 의결 시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국의 지분이 얼마예요? 17.86%. 자, 그럼 미국이 만약에 반대하면 IMF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즉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IMF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부터 사전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1992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1980년대 중순부터 우리나라에게 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던 거였고, 원래 다른 나라 시장 개방, 지금이야 보면 시장 개방하고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198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것을 좀 닫기도 하고 거래를 좀 막기도 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열려야지 뭘 들어가서 뭘 해먹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년도에 먼저 한국 시장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주식시장 개방을 결국 미국의 압력이 못 이겨서 우리나라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한 첫날 69억 원의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들어왔고요. 그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이 1조 5천억 원. 이때 당시 우리나라 92년도 시가총액이 끝날 때 기준으로 해서 73조 정도 됐다고 해요. 1조 5천억이면 대략 한 해 동안 2% 정도의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를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서 1996년에 외국인 자본 13%, 그리고 2000년에는 외국인 자본 30%.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외국인 자본은 기관 투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 뭘까요? 자,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뭐죠? 펀드. 여러분들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펀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펀드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개미들의 돈을 모았으니까 자본금이 꽤 큰 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식 펀드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관 투자 중심이라는 게 외국 자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 중심이었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기관 투자가 훨씬 더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한 번에 싹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경제 규모가 어떻게 돼요? 주식 규모가 커지게 되죠. 덩치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근데 혼란이 굉장히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태광그룹이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개방하기 전에 5만원. 한 주당 5만원. 근데 개방하고 나서 3년 뒤에 70만원. 몇 배죠? 14배. 이걸 그때 샀었어야 됐는데. 이렇듯이 이게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시장을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개방을 해냈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1997년에 이제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먹기 좋게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97년에 한 방을 터뜨립니다. 자, 1997년도 대한민국 재정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달러빚이에요. 달러빚.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달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러 빚이 1,7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빚이. 근데 우리나라 가지고 있던 돈은 340억 달러.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빌려준 돈 갚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340억까지는 갚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부족하면 달러를 구해와야겠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모든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라. 지금 당장. 이 전문은요, 1997년 11월에 미국의 투자 전문 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이에요. 모든 투자자들 미국에서 지금 당장 돈 빼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제히 돈을 쫙 다 빼가요. 비슷한 이거부터 2주 뒤에 홍콩의 투자 전문 회사에서 한국으로부터 다 나가라. 돈이 1조 원 정도가 쑥 빠져나가요. 우리나라에. 그 몇 주 사이에. 그리고 아까 있었던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가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340억. 이 340억 달러는 37억 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달러를 빌리러 갑니다. 왜 하필 일본이었냐? 일본이
이게 이제 9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97년 9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앞장서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구제하겠다.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전에 태국이 먼저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이 태국도 뭐 미국이 들어가서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건데 일본이 이걸 딱 보고 아 우리가 구해줄게 아시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때 당시 IMF가 아니라 AMF 아시아 구제금융 이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와서 돈 빌려.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9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빌리러 갔어요. 빌리러 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돕지 말라는 게 미국의 뜻이다. 그런데 편지를 한 장 딱 보여줘요.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은 한국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우려한다. 한국의 지원은 IMF 틀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협조 바란다. 그리고 하나 더 붙습니다. 밑에다가 미국은 일본의 불안정한 금융체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거 뭡니까? 협박이죠. 협박. 도와주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 라는 협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일본에게 돈을 빌리는 건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 우방,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돈을 빌리러 갑니다. 미국에게 딴 데를 빌리러 가자! 라고 하니까 미국이 IMF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나라는 IMF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 IMF가 내걸었던 요구사항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